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와 함께 하시면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반도체 기업이 메카로인데 네, 김경민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가 좀 유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그 메카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카로는 이제 2000년 10월에 설립된 그 반도체 공정용 부품 기업입니다. 이제 IPO는 2017년에 했습니다. 그 IPO 당시의 주력 제품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히터블럭이라는 부품이었고 또 하나는 하이K 프리커서라고 불리는 케미칼 액체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이K 프리커서 사업은 매각을 했습니다. 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품 사업만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히터블럭이라고 불리는 이 부품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히터블럭이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주력 제품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히터블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히터블럭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온 온도 조절을 할 때 이제 그 필요한 부품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특정 온도로 가열하거나 유지해야 할 때 뭔가 그 보조적인 역할로 히터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히터블럭은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 알루미늄 히터블럭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 소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90도 이하의 온도에서만 사용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질화 알루미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물질들이 히터블럭 제조용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D램을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그 타이타늄 증착 공정이나 아니면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증착 공정이 있는데 그런 공정은 450도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온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히터블럭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프리미엄 세라믹 소재의 히터블럭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카로가 다른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과는 다르게 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메카로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빼어난 부분은 그 중국 로컬 반도체 장비사로의 매출 확대 가능성입니다. 무역 분쟁이 오히려 메카로 같은 기업한테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국산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로컬 반도체 장비사, 예를 들어서 나우라, 아니면 킹세미, ACM, 파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반도체 장비사들이 매출이 연평균 두 자릿수로 매출을 늘리는 가운데 메카로와 같은 그 부품 기업들이 이런 장비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 기준으로 메카로의 중국향, 즉 중국 내 제조 라인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나 그 순수한 로컬 기업 향 매출 요 수출 비중이 30%를 이미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중국 반도체 내재화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향 수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섹터 분위기는 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메카로의 실적은 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올해 매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 대비 26% 증가한 513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좀 좋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 장비 고객사 수요가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513억으로 추정을 했지만 이건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매출보다는 제가 보수적으로 좀 더 이제 낮은 뚜렷하로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중에 스마트폰 수요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뚜렷하게 회복되는 기조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올해도 혹시 이제 작년에 영업 손실이 났는데 올해 이제 흑자 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수요가 아직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느낌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영업 손실도 2024년에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증가하니까 영업 손실은 이제 발생은 하지만 감소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사업 중에 밸브 사업부하고 이제 신소재 히터블럭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샘플, 양산용 제조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면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 쪽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업 손실도 우리가 축소 혹은 감소를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점들을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제가 영업 손실이 조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기 순이익이나 아니면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 PER 계산해 보니까 90.8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뭔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동종 업종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이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원익QNC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되게 좋은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내에서도 항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쓸 당시에는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20.8배, 19.8배, 20.1배였거든요. 그래서 메카로도 이제 올해는 이익이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아직 추정은 하지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 얘기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메카로가 이제 이들 기업처럼 좀 더 매출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최소한 평균 20배 정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제 메카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장점이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IPO 당시에 사업부가 2개였는데 하나를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히터블럭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실적 추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출 데이터 보실 때 굉장히 편안하실 수는 있고 다만 이제 매출에서 히터블럭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의 매출이 덜 나오면 분기별로 또 이제 적자가 크게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23년이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히터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상황인데 이 기업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밸브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원래 밸브는 스위스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 국산화 추진하고 있고 히터블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도의 수준에 따라서 히터블럭의 원재료가 바뀌는데 그런 신소재 히터블럭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부분의 그 기존 히터블럭에서 매출이 나오지만 이런 신사업 추진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런 어떤 사업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단일 제품이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사업이나 이쪽에서 특수 밸브를 통한 국산화를 통해 우리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중국 반도체향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메카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인데 네. 이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이제 연구위원님이 쓴 리포트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네.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RS 오토메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9년에 설립된 로봇 부품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일전에 이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자동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990년도에 합작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과 합작을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후에 운영이 되다가 거기 임원 출신인 강 대표이사가 이제 직접 인수를 하면서, 지분 인수를 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요. 매출 비중은 로봇 모션 제어기가 47%, 에너지 제어 장치가 7.2%, 상품이 45.7%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을 잠깐 이제 한번 알아보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정밀한 모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고요. 자동화 장비나 로봇에서 이제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가 동반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로봇 모션 제어기로부터 제어를 받아서 로봇 또는 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구동 회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코더 같은 경우는 정밀 센서로서 모션 제어를 하게 됩니다. 로봇 내에서 모터를 제어하는 데 쓰이는 정밀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은 산업군이 좀 다양한 편인 거죠? 네. 로봇 쪽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로봇 자동화 완제품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쪽에 이제 PCS 관련해서는 태양광 이제 완료 설치 업체들, 운영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군이 확실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 기대 요인이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반도체나 2차 전지 태양광 쪽의 전방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 동반 성장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외한 별개로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에 써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 2010년부터는 협동 로봇 분야도 넓어졌고, 이런 다양한 이제 로봇 완제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나 엔코더 같은 제어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업황이 턴하면서 관련한 이제 공정 부품, 공정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대응을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고, RS 오토메이션 역시도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확실한 산업군에 속하잖아요. 장기 성장의 요인과 더불어서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로봇 및 로봇 부품의 장기 성장 이유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단순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깊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은 추세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2000년 전까지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2010년부터는 협동 로봇으로 다양하게 그 니즈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분야가
확장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품 수요도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주요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연구위원님? 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자동화 로봇 기업들과 협업이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미국과 한국의 대형 이제 대기업과의 협업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프랑스하고 일본 쪽의 대기업과의 어떤 협업이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이제 회사명은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프랑스와 일본의 대기업이 협업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업황 회복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작년 4분기부터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24년에는 그 회복이 진행이 되고 동사와 같은 부품 솔루션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장비 내에서 이송 부품이나 OH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그 외에도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한 수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과 달리 1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업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규 고객 확대와 더불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꼽아 주셨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실적은 2023년과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2023년에 조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797억과 마이너스 32억. 그래서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자동화 그리고 로봇 고객들의 주문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하락으로 인해서 주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했죠. 그리고 PCS 등 에너지 제어 장치 부문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작년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은 좀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22억 그리고 8억으로 영업이익은 살짝 이제 흑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 요인은 아무래도 자동화 로봇 관련 신규 고객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장비,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주고객들의 주문이 업황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인 점 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로봇 제어기 부분을 20% 성장, 그리고 에너지 제어와 상품 부분을 10%, 12% 성장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이다 보니까 혹시나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지금 RS 오토메이션 시총은 2천억 정도 내지는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PBR은 4배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대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가 로봇 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할증을 받는 기업이고요. 사업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자면은 이제 로보티즈하고 SPG를 볼 수가 있고 동사는 이제 SPG보다는 할증을 로보티즈보다는 약간 할인을 받고 있고요. 이제 사업을 잘 이뤄 나간다면은 로보티즈만큼의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화 로봇 부품 사업 전망 이제 밝다고 보는데 이유는 로봇 수요가 산업용에서 서비스용, 음료용, 그리고 의료용, 농업용, 산업용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국산화 니즈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성장 포텐셜은 괜찮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히스토리컬 밴드로 한번 보면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상단 정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단을 향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회사의 리스크 요인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낮고, 이 회사가 성장은 했지만은 항상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았고요. 다만 이제 충분한 산업의 성장이 이제 도래한다면은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이 좀 침체된 영향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기업들의 다각도의 노력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시장의 침체에 따른 이제 얘네 사업 부분의 일부 이제 감소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정부 부처의 노력과 업계의 노력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부품 유망주로 꼽히는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